대한민국의 비대칭 무기 개발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로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이 그 어느 무기체계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분야는 중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아주 흔한 예를 들자면 우리와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핵무기 보유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대한민국은 전국토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적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유일한 수단은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미사일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이어지는 삼축 체계를 구축하여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력 덕후 미사일 성애자 대한민국이 이 정도에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최대한 활용할 궁극의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으며 북한은 물론 유사시에는 중국의 주요 시설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국산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9월 26일 열리는 기념행사에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무기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6,700여 명의 병력과 68종 34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되는데요. 오후 4시부터는 서울 숭례문부터 광화문 일대까지의 구간에서 시가행진도 진행합니다. 이 정도 대규모 군 장비가 동원되어 시가지에서 행진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지하에 있는 적 지휘부를 제압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탄 현무5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 미사일 LSM과 한국형 전투기 KF-21 등의 실물 장비 8종, 총 27대가 일반에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무5를 이렇게 실물로 공개하는 데에는 한국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꽁꽁 싸매는 것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홍보함으로써 주변 적국들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여긴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된 현무5의 성능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탄두의 무게만 8에서 9톤에 이르며 탄두 중량 조절을 통해 사거리를 최소 300km에서 최대 3000km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는 대기권 밖에서부터 초음 속으로 날아와서 오차거리 4m 안에 내리꽂히며 그 순간의 충격량은 핵무기에도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공할 미사일은 지하 100m에서 콘크리트로 보호받는 북한의 벙커를 일격에 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당연히 북한은 이 미사일의 존재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외에도 현무5를 크게 경계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에 있어 이견의 여지가 없는 적성국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느 시점부터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무5의 사거리만 봐도 알 수 있듯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다만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중국에서 먼저 호들갑을 떨면서 관영 매체를 통해 발작을 했습니다. 평소에 중국 관영 매체라면 초반에는 진지하게 분석하는 척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한국 무기를 비하하며 중국 무기를 띄우는 식으로 정신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순수하게 겁을 집어먹은 반응이라 신선함마저 느껴졌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말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현무5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부 재원을 공개했는데 탄두 중량이 8톤에 총 중량이 36톤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지하 요새 건설에 많은 공을 들였고 한국은 북한의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대구경야포, 방사포, 탄도미사일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시설 타격 역량이 필요해졌다. 벙커버스터에 관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탄두 중량이 클수록 관통력이 커지므로 이를 한국의 수요와 연관지어 고려하면 현무5는 사정거리가 길지 않는 대신 극단적으로 탄두가 큰 미사일이 되어야 한다. 만약 현무5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두 중량이 큰 비정상적 형태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의 추력 대비 중량은 보통 2배가 넘는데 이를 고려하여 엔진의 출력이 75톤이면 미사일의 중량은 37톤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므로 미사일의 총 중량이 36톤이라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매우 신빙성이 높은 셈이다. 항법 유도 장치와 조정 장치는 1톤을 넘어서면 안 되고 탄두 중량이 8톤이라 해도 엔진의 무게는 27톤가량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고체 로켓 엔진 수준이 낮아서 엔진의 질량비는 0.88밖에 안 되고 엔진의 비추력이 초속 2200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초당 2370m 정도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의 중력과 대기 저항을 고려하여 4분의 1의 속력 손실을 모아도 종말 단계의 속력이 초당 1800m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전형적인 탄도미사일들은 사거리 300km 정도일 경우 종말 단계의 속력이 초당 1600m 정도이다. 현무5의 종말 단계의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압박을 완전히 거두면서 한국은 더 강한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75톤의 추력을 지닌 엔진을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체연료 로켓 추진체만 고려한다면 ICBM과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듯 한국 무기만 보면 물어뜯어대는 중국 언론도 현무5에는 딴지를 걸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합동화력함 전용 현무미사일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합동화력함의 형상과 운용 방안을 토대로 또 다른 현무미사일이 개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의 형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KLVS2 수직 발사대가 격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그 옆중앙 부분에는 거대한 미사일 사일로 15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조금 작은 사연장 사일로가 들어가 있으며, 가장 후미에는 기립형 발사대와 헬기 착륙장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합동화력함에 들어가게 될 미사일의 종류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무4는 KLVS2로도 운용이 가능하므로 거대한 사일로에 탑재될 주위는 현무5 이상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한 언론 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합동화력함용 미사일이 별개로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부 전문가들이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는 가설이 있는데요. 사연장 사일로는 현무5에 배정되고 중앙에 거대한 사일로 15기나 하나가 우주발사체용이라고 둘러댔던 기립형 발사대는 합동화력함용 미사일에 배정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미사일의 길이만 20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초 해외 한위성이 ADD가 실험장으로 쓰고 있는 섬에서 길이 20m 정도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토포렘이나 북한의 화성 13에 버금가는 크기입니다. 이 미사일들의 성능으로 가늠해 유추한 사거리는 3000km를 가볍게 넘으며 탑재 가능한 탄두 중량은 15에서 2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현무5의 최대 성능을 뛰어넘는데요. 탄두 무게로만 봐도 현무5 2배 이상의 파괴력을 낼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대표하는 타우러스의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트리테크로 불리는 독특한 3중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하는데, 관성항법 장치와 군용위성 항법 장치, 그리고 영상 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 참조 항법 장치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압도적인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화력 또한 타우러스의 큰 특징입니다. 애초에 타우러스는 지하 깊숙한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을 파괴하고자 개발되었는데요. 특히 메피스토라는 이름의 이중탄두는 전면부에 성형작약탄을 배치해 구멍을 뚫고 후방에 약간 가느다란 탄두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방식으로 무려 6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폭파해버리는 괴물 중의 괴물입니다. 탄두 중량은 고작 500kg 남짓이지만 중량만 2.21톤이 넘는 벙커버스터 GBU-28과 유사한 관통력을 보이는 셈입니다. 이런 이력을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도 2010년부터 무려 350여 개의 타우러스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한 발에 무려 13억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타우러스 확보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타우러스의 단점은 운용할 수 있는 전폭기가 사실상 F-15K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보라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KF-21의 폭장량은 약 7.7톤으로 KF-16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산, 미국, 유럽의 무장을 모두 통합하면서 타우러스 운용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FA-50 블록 20이 개발되면서 아예 타우러스 경량화 버전의 자체적인 개량에 돌입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요청으로 국내 기술력을 활용해 공동 개발을 시작한 KEPD-350K2는 오리지널에 비해 중량은 300kg 이상 줄었고 길이는 0.6m 이상 짧아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상의 큰 변화는 없고 사거리 또한 90% 수준인 400km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덕에 FA-50이나 F-16 계열에서도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련 기술을 습득하면서 오롯이 국내 기술로만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명 천룡공대지 미사일인데요. 길이는 4.9m로 짧아지고 최대 속력은 마일 이상, 사거리는 800km 이상으로 향상된 천룡은 심지어 연료 주입 후 5년에서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타우러스가 작전 돌입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함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인데요. 이중 탄두 구조를 쓴다는 점에서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동일하지만 전반적으로 스텔스가 강화되는데 타우러스보다 발전된 저피탐 설계와 도료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원거리에서 적을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능력이 중요한데요. 현무5와 장차 개발될 천룡 미사일은 우리 군의 스탠드오프 공격 자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할 전망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